안녕하세요. 고디정입니다. 서양 철학 공부의 8가지 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자주 실패하고 또 좌충우돌 하면서 얻은 경험 지식 같은 건데요. 당연히 서양 철학에 관심 있는 독자, 철학책을 읽어보려고 했으나 너무 어려워서 그만뒀던 분들을 위한 조언에 불과합니다. 철학이라는 학문에 관한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숨쉬듯 철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대한 조언은 아닙니다. 제가 배워야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서양 철학 공부의 8가지 팁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학 번역어의 한자를 탐구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철학 용어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자어로 쓰인 단어, 마치 전문 용어 같은 단어로 서양 철학을 접한단 말이죠. 그런 단어들은 150년 전 일본 학자들이 서양 철학을 수입하면서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고 그걸 우리가 수입한 겁니다. 당시 조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용한 나라였고 세상의 변화와 문명을 잘 몰랐으니까 같은 한자 문화권으로 번역어 수입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고요. 그런데 서양 철학을 그 시대의 사회적 문맥, 서양인의 언어적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번역어인 한자어를 탐구해서 이런 뜻이다 라고 해설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넌센스입니다. 서양 철학자는 한자를 몰랐고 한자를 쓰지도 않았으니까는요. 예를 들어보죠. 오성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깨달을 오, 성질의 성. 이 단어는 뭔가를 깨닫는 인간의 능력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understanding이고 요즘은 지성으로 번역되는데 그저 단순한 사고력을 의미합니다.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예요. 이상하게도 한자를 탐구하면 어쩐지 단어의 의미가 심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원래의 용법과 다를 뿐더러 심오한 만큼 서양 철학의 명료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모호해진다는 말이죠. 진리라는 단어 여러분도 다 압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한자어의 뜻을 쫓아서 그 한자 하나하나 찾아봐서 참된 이치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에서 truth는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과가 있어요. 저것은 사과다 라는 문장은 truth입니다. 이 문장에 거짓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대단한 이치는 없다는 말이죠. subst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정말이지 탑 10에 들어갈 만한 단어입니다. 실체, 실체로 번역됩니다. 이거 한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substance를 이해하면 서양 철학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의 주요 사조에서 substance는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칭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존재하는 물체는 모두 변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에서 substance는 변하지 않는 본질을 의미하거든요. 모든 변화의 토대를 이루되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substance입니다. 신, 영혼,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것이 substance입니다. 존재의 본질이 substance라는 말씀입니다. 한자를 탐구하면 이처럼 낭패를 봅니다. 서양 철학에 관한 한 그러지 마십시오. 한자는 참고할 뿐이지 그걸 탐구해서는 안 됩니다. 번역어 자체에 오류도 많고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쓸데없이 심오해집니다. 괜히 어려워집니다. 둘째, 단어 4개를 정복하세요. 마인드, 소울, 스피릿, 로우입니다. 이 4개의 단어를 확실히 알면 서양 철학이 조금이라도 쉬워집니다. 제 채널에서 모두 2번 이상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짧게요. 마인드는 10중 8구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책에는요. 철학책에는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 머리로 바꿔 이해하세요. 그렇게 바꿔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명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메커니즘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탐구하지 대단히 심오한 분위기와 감정적인 기분까지 섞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마음을 탐구하지는 않습니다. 소울과 스피릿, 이 두 단어는 서양 철학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상의 영향력 때문이었을 거예요. 소울과 스피릿을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시나요? 철학은 소울에 관한 것이고 종교는 스피릿에 관한 것입니다. 계몽주의 전까지 철학에서도 소울과 스피릿을 함께 다뤘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피릿과 소울 완전히 구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우마왕 이렇게 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손오공을 손오공이게 하고 저팔계를 저팔계이게 하는 정신, 한 사람에게 딱 한 개만 주어지는 정신, 그게 바로 소울입니다. 철학자들은 100% 영혼으로 번역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정신을 가리키고 죽은 다음에는 소멸하지 않은 채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이 세계 다른 우주로 가든 그 사람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 집합에서는 4개의 소울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우마왕에게 공통으로 똑같은 정신이 있다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피릿입니다. 해겔의 유명한 책 정신현상학의 그 정신입니다. 소울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완전 구별되는 단어입니다. 흔히 단체의 팀에서 팀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미는 그 팀의 공통된 한 개의 정신을 뜻합니다. 4명이 소속된 저 손오공 집합에서도 한 개의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서양 사상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서양 철학자들은 개인의 정신이 아닌 인류 공통의 정신을 탐구했고 그것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피릿이고 스피릿은 영입니다. 홀리 스피릿 들어보셨죠? 이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스피릿은 개인의 정신이 아니라 개인의 차이를 초월한 신령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손오공과 저팔계가 결코 일심동체가 되지 않잖아요. 서양 철학 책을 읽다가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 신성한 것을, 신성한 의미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도 사상에서는 아트만 들어보셨나요? 아트만이 스피릿과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예를 들자면 걸그룹 블랙핑크는 4개의 소울이 있습니다. 제니는 제니의 소울, 로제는 로제의 소울, 리사는 리사의 소울, 지수는 지수의 소울을 갖습니다. 그런데 블랙핑크가 한 개의 걸그룹으로 블랙핑크만의 공통된 하나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모든 단어의 의미에는 저마다 그 단어에 맞는 크기가 있습니다. 작은 의미 크기를 갖는 단어를 지나치게 뻥쳐서 크게 생각한다거나 큰 의미를 갖는 단어를 지나치게 작게 생각하면 이런 개념의 크기 불일치 때문에 각종 오해가 발생합니다. 만약 진지해야 할 상황에 별 생각 없이 농담하고 웃거나 웃고 넘어가야 할 상황에서 한없이 진지하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잖아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는 서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어감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는 이거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 요리한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은 비타민 주사요 법이 인기예요. 아니, 그렇게 운전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등등. 우리에게 법은 아주 익숙하고 유용하고 흔히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주의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서양 문화에서, 특히 서양 철학에서 로는 신의 섭리 혹은 우주의 신비 같은 수준의 단어입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적용되고 적용되어야만 하는 수준의 규칙, 그게 바로 로입니다. 그러므로 철학책을 읽다가 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즉 법이나 법칙 같은 번역어가 나오면 굉장히 보편적이고 강력한 것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예를 들어 도덕법, 모럴 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든 이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도덕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조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로라는 단어가 나왔으므로 용기, 성실, 절제, 친절 같은 탁월한 성격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지? 바람직하지? 유용해?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지? 에이, 그건 모르겠네 하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로라는 단어에는요. 서양 철학 공부의 8가지 팁, 3번째, 까먹습니다. 일상 언어로 바꿔서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천재가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까먹고 맙니다. 따라서 가급적 철학 용어를 일상 언어로 바꿔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숨 쉬듯이 철학책을 읽고
늘 생각하고 뭔가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전문 용어를 전문 용어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거 별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숨쉬듯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반복 학습의 결과 까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껏 어렵게 이해를 해도 시간 지나면 까먹고 맙니다. 그래서 과거 언젠가 어렵게 이해한 단어를 다시 만나면 그거 그때는 이해했는데 라고 하면서 뭐였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어렵고 지겹고 나아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철학책을 10년 넘게 읽어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상 언어로 이해하면 좀 낫습니다. 그게 정확한 뜻풀이라서 낫다는 게 아니고요. 까먹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수적으로는 철학자의 진정한 메시지에 더 가까이 접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철학 용어가 더 오래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불현듯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자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것이구나 같은 것 말이죠. 예를 들어 현상은 생각의 대상, 표상은 머릿속에 있는 것, 종합은 하나로 합침, 초월적은 인류 공통의, 형이상학은 변하지 않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 정언 명령은 무조건 명령문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바꿔서 이해하면 훨씬 오래도록 까먹지 않고 간직할 수 있습니다. 서양 철학 공부의 8가지 팁. 네 번째, 해설서보다는 천재들의 책을 직접 읽으세요. 시중에는 철학에 관한 해설서가 많습니다. 입문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깊이 있게 생각하기보다는 얕게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는 부작용 생깁니다. 천재들의 책을 직접 읽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해설서를 읽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숨겨진 대륙 아틀란티스에 다녀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아틀란티스를 목격한 그 사람은 자기가 목격한 것 이상의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도 가정해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소문도 났습니다. 아틀란티스에 다녀온 사람도 목격담을 썼고 소문을 채집한 사람도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출판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책을 읽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런데 대중들은 아틀란티스에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소문을 채집한 사람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선호하곤 합니다. 이건 좀 넌센스 아닙니까?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서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해설서를 쓴 사람의 관점으로 각색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원서에 적힌 원저자의 견해에 관해서는 철학자의 견해에 관해서는 독자에게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확신하지 못한 채 철학 공부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어째서 천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하지 않고 천재를 소개한 평범한 사람의 책을 선택하십니까? 이런저런 해설서를 10권 읽는 것보다 천재들의 책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게 훨씬 유용합니다. 대체로 천재들은 글을 난해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의 스승 역할을 자처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평범한 독자가 알아듣도록 글을 썼습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이 좀 고통스럽기는 하지요. 서양 철학 공부의 8가지 팁. 5번째, 당신이 가장 진보된 인류임을 잊지 마십시오. 옛것을 추억하고 온고지신의 마음을 갖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 선현들의 지혜와 과학과 산업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조상들의 노력의 성과로 만들어진 사회가 지금의 현대사회입니다.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고대 철학이든 중세 철학이든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이든 그 철학이 탄생하고 유행했던 시절의 인류보다 우리가 속한 현대의 인류가 가장 진보된 인류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가장 착하고 가장 빛나며 가장 인간적입니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뿐 아니라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알고 있으며 지구뿐 아니라 태양계 자체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21세기 우리 사회에는 노예제도가 없잖아요. 독재의 전횡도 사라졌습니다. 옛 사람들은 노예를 부렸으며 고대 그리스의 극히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인류의 역사는 독재의 역사였습니다. 현대의 인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쟁이 벌어져도 함부로 민간인을 죽이지 않고 심지어 적군조차 포로로 잡으면 인간적으로 대우합니다.
옛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잔인했습니다. 툭하면 제노사이드 일삼았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무시되었던 인류의 반쪽인 여성도 이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공평한 대우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절 여성은 노예와 비슷한 존재였고 존경을 받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그 사실을 묵인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무슨 대단한 지식을 얻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고 더 대단한 지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하는 까닭은 한편으로는 역사 공부를 하기 위함이지요. 철학사, 서양 철학의 역사, 지식의 역사 정도가 되겠죠? 다른 한편으로는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읽는 정도의 옛 철학자들이라면 틀림없이 인류사에 빛나는 천재들이었을 거잖아요. 수천 년의 시간을 통과했고 수억 명의 검증을 받은 천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천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들어볼 만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의 생각과 인류사 빛나는 천재들의 생각은 그 수준이 완전 다를 테니까 그 차이를 느껴서 뭔가 지적인 자극을 우리가 얻으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이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양 철학 공부의 8가지 팁, 6번째, 고대 철학자에게서 진리가 아닌 삶의 지혜와 용기를 배우십시오. 같은 맥락으로 고대 철학을 공부할 때 진리를 얻으려는 접근은 아주 쓸모가 없고 심지어 위험합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읽으시잖아요. 대단한 할아버지들이잖아요. 인류의 스승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2300년 전, 2400년 전 스승들이에요.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에 관한 한 여러분이 그 할아버지들보다 똑똑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무슨 대단한 진리를 철학에서 구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플라톤에 대해서는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한때 영국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플라톤을 높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이 나라에서는 거의 무한 반복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 환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21세기 사회에서 플라톤 철학은 그다지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철인 정신이나 이데아 사상은 우리가 문학적 수준으로 채용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괜히 고대의 위대한 할아버지를 몽상가로 만들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양 철학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플라톤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현대인의 지식 수준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을 읽으면 잘못된 부분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의 문제인데 단지 고대 철학에서 대단한 진리를 찾는다거나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자 공부하는 것은 무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보다는 삶의 지혜와 용기를 얻는 것을 목표로 공부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고대의 천재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친 정신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좌절과 실패를 겪거나 늙음과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 영혼을 위로하는 철학은 고대 철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서양 철학 공부의 8가지 팁. 7번째,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관점으로 현대 철학을 읽으십시오. 철학을 공부해서 인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거나 세상의 본질을 깨닫는다거나 영원한 진리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철학은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읽고 알게 된 현대 철학자 중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철학자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의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절대적인 알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제기하겠지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해답을 말할지라도 과학자처럼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자가 그러하다면 독자인 우리도 현대 철학에게서 무슨 대단한 지적 비밀이나 절대적인 통찰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저는 19세기 이후 철학은 철학자의 시대에서 작가의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철학자를 작가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래서 철학책은 베스트셀러 에세이로 봅니다. 문학과 달리 작가의 세계관이 들어있고 인문학 지식을 다룹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데 보탬이 되고
지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철학자들 쇼펜하우어, 니체, 밀 같은 철학자들이 쓴 저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실제로 20세기 철학자 베르그송, 버트런드 러셀, 장폴 사르트르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물론 사르트르는 수상을 거부했지만요. 천재급의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을 읽어서 얻는 기쁨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철학을 공부하지 않거나 읽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의 코드,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서양 철학 공부의 8가지 팁 마지막 8번째,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서양 철학의 흐름을 꿰고 싶다면, 어느 정도 철학자가 되고 싶다면, 그러면서 지식의 품격과 마음의 너비까지 넓히고 싶다면, 진정한 천재의 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어렵기만 한 철학이 아니라 인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철학을 체험하고 싶다면 칸트를 읽으십시오. 인생이 바뀝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으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기를 칸트의 주저를 읽는 것은 장님이 눈이 뜨는 것과 같고 독자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고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합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체험할 수 있으며 철학의 비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서양 철학은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뉜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칸트는 다양한 책을 썼습니다만 그중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정말이지 명쾌하고 탁월한 책입니다. 무인도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간다면 바로 이 책입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형이상학 책입니다. 논리학 책입니다. 논리학과 형이상학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현대 윤리학의 입구가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종교와 신학이 분리되도록 만든 책입니다. 인권과 인류애의 철학적 기초를 정립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여러분을 꼬신 다음에 여러분이 막상 책을 딱 읽으려고 펼치시면 아이씨 사기당했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번역본으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도 무지 힘들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전원배 번역으로 읽다가 말았습니다. 지금도 종이가 누렇게 부활해버린 그 책을 열어보면 밑줄이 많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종원 번역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이지 우리말의 무덤입니다. 형편없는 한국어가 2권의 번역서 안에 빽빽합니다. 칸트 전공자가 한국인이 감히 칸트를 읽지 못하게 만든 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 작업을 한 학자의 양심과 노력만큼은 신뢰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한국어가 문제이지 번역이 문제인 책은 결코 아니거든요. 최재의 번역도 읽었는데 애매하더군요. 지나치게 일본 책으로 칸트를 공부했다는 티가 납니다. 차라리 전원배 번역이 낫다고 봅니다. 제 경우에는 백종원 번역본을 기본으로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을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영어 번역본과 이게 가장 권위가 있어요. 해케 출판사 영어 번역본 이 2권을 참고하면서 읽었습니다. 2개의 영어 번역본 PDF 파일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3시간 정도 1년에 걸쳐 읽으면 완독 가능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진정한 천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서양 철학 공부의 8가지 팁. 첫째, 철학 번역어의 한자를 탐구하지 마십시오. 서양 철학자들이 한자어로 철학하지 않았잖아요. 둘째, 단어 4개를 정복하세요. 마인드, 소울, 스피릿, 로우. 마인드는 머리로, 소울은 개인의 정신이나 영혼, 스피릿은 신성한 영, 로우는 보편적인 아주 높은 수준의 법칙을 뜻합니다. 셋째, 까먹습니다. 일상 언어로 바꿔서 기억하세요. 숨쉬듯이 철학하는 게 아니시라면 가급적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그런 쉬운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까먹지 않고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설서보다는 천재들의 책을 직접 읽으십시오. 천재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천재의 이야기를 소개한 평범한 사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섯째, 당신이 가장 진보된 인류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것처럼 너무 건방 떠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지나치게 쪼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인류사에서 가장 똑똑하십니다. 철학은 숨겨진 무공 비급이 아닙니다. 그저 한 시대를 풍미한 천재들에게서 지적 자극을 얻겠다는 정도의 관점으로 철학을 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째, 고대 철학자에게서 진리가 아닌 삶의 지혜와 용기를 배우십시오. 사람의 지혜와 용기만큼은 고대인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지혜와 용기에 관한 한 그들은 모든 인류의 스승입니다. 7번째,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관점으로 현대 철학자의 책을 읽으십시오. 머리가 아주 비상한 천재인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해. 그러면 그 사람의 쓴 책이 좀 궁금해서라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지 않나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손해볼 일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을 읽으십시오. 서양 철학 전체의 흐름을 꿰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양 철학 공부의 8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